댓글창에 1년 단임, 1년 단임제. 마지막 왜 이렇게 결론. 공감이 되니?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장동 재판이 그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야 큰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유동규가 대장동 3인방한테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챙겨가게 됐다라고 했던 재판이에요. 그래서 그 재판이 끝나가고 있었어. 근데 수사팀이 바뀌면서 이 재판이 몇 년 더 끌 거다. 장기화 될 거다. 그 장기화는 이재명 민주당의 총선과 아울러서 대선까지 염두에 둘 정도로 장기화 될 거다. 그 관점에서 한번 볼게요. 지금 남욱이 재판 나와가지고 또는 기자들 만나가지고 막 여러 가지 횡설수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때 맞춰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조사하는 걸 공식화했어요. 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속에 들어있던 그 검은 칼날을 쓱 디밀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재명 측이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재판을 끝나갈 무렵이었기 때문에 장기화시킬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괴롭히기다.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일단은. 관련된 자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남욱이가 그랬어요. 아는 거 다 얘기하고 책임질 것이다. 뭐 그러면서 나오자마자 폭로를 내고 했었고, 최근에 남욱이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지은 죄만큼 죄값을 받고 싶다. 당신이 대신 징역 살아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만큼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채널A의 저런 단독도 채널A는 저 단독을 어떻게 쓸 수 있었을까도 웃기더라고요. 자, 자료 하나씩 볼게요. 대장동 일당이 이 유동규, 남욱, 지금 김만배는 24일 날 목요일 날 출소를 하는데 오늘 밤 12시. 네. 유동규 출소하면서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을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거는 이재명이 받아야 할 것이다. 남욱 출소하면서 청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는 걸 2015년부터 김만배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재판 나가서 증인신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김만배가 그건 내 거야. 청화동인 1호에 그 집은 428억은 내 거야. 그리고 유동규하고 남욱은 그 돈이 정진상, 김용 지분이 3분의 1씩 있고 유동규 지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되는 거잖아요.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청화동인 1호 화천대유 김만배입니다. 청화동인 2호는 김만배 부인이에요. 청화동인 3호는 김만배 씨 누나예요. 김만배 누나예요. 합쳐서 1,410억 49%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용 공소장에 김용, 정진상, 유동규의 자신 지분 절반 700억 중 세금 빼고 428억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남욱이 청와동인 1호는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고 이렇게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징검다리를 놔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고 시장실 지분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반박을 좀 해주십시오. 아니, 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네. 너무 맥락이 없어요. 일단은요,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언론사에서 남욱을 부르는 명칭이 되게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남 변호사라고 지칭하기 시작해요. 남변. 남씨, 혹은 예전에는 그냥 남욱이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남욱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의자인지 아닌지도 가리고 잘 안 보여줘요. 그리고 증인 신문을 했다고 하는데 누구에 대한 증인 신문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이게 증인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피고인으로서 당사자에 관한 질문을 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잠깐만요. 보람 PD. 지금 그거 보여줄 때가 아니고 앞에 그것부터 보여줘봐요. 이재명 측 조수지부터. 왜냐하면 저게 나가면 저게 우리가 동조하는 것처럼 돼버리니까 그거 말고 그 다음 거요. 조수지 합산해보니 40억 넘는다. 저게 왜 나왔는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대선 경선을 앞두고 지금까지 10년 동안 돈을 안 받다가
왜 갑자기 돈을 받았냐 이게 의문스럽다고 했더니 등장하기 시작하는 주장이에요. 이재명 측으로 돈을 줬던 게 합산해보니 40억이 넘는다.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여기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2014년 선거 기간 중에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 원 이상은 된다. 김만배에게 12억 5천만 원을 전달했는데 이재명 시장 투표에 활용하기 위해 정규단체에 지급하는 자금 등으로 쓰인 걸로 알고 있다라고 지금 뜬금없이 경선 때 그 경선 자금이라고 주장했던 거에 대한 근거를 지금 남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 떨어지잖아요. 디테일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디테일을 남욱이 지금 메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증거가 없다. 그 밑에도 나와 있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일식집, 유흥주점, 스크린 골프장 집 등에서 쇼핑백에 담아 총 3억 2,500만 원 전달했다. 긴밀한 소통 위해 별도 휴대폰을 만들고 현금 뭉치를 노출 우려에 띠지도 제거했다. 그러니까 디테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소설을 지금 이게 누가 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욱이 쓰고 있는지 검찰이 쓰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디테일을 완성해 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소설이 나오려면 디테일이 완성돼서 탈고가 된 상태로 나와야 되잖아요. 얘는 지금 출소하자마자 디테일이 없는 그 부분을 메고 하고 있다는 거죠. 남욱이 쓸 수는 없죠. 결국은 세 사람이 협업을 하는 건데 협업을 할 때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는 따로 있죠. 그 지휘자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남욱의 말을 들어보면 그 지휘자가 누군지 좀 알 것 같아요. 남욱이 뭐라고 했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살다 범죄 사실을 검찰이 피의자를 수사하다가 검찰이 아는 게 아니고 피의자가 검찰 수사를 받다가 검찰 덕분에 범죄 사실을 아는 경우는 살다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검찰이 알려줘서 알았다. 오케이. 그걸 재판에서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재판장이 닥쳐 이 새끼야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오케스트라는 아마도 그쪽인 것 같죠. 그리고 자기 남욱이라는 사람도 변호사입니다. 자기 재판 이외에 진술을 하는 게 법정에서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는지 이 사람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판사가 그런 진술을 할 때 제지할 거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이 왜 했을까요? 아는 사람이 그 짓을 했다는 거는 다른 노림수가 있는 거죠. 언론에서 받아 쓰라는 거예요, 그거는. 저번에 그러니까 여론전 하고 있는 거지. 저번에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했다고 하는 게 아주 사악한 노림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재명을 만나서 뭔가 했다는 증거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으니 그렇죠. 법적인 요소도 좀 피하면서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을 향하게끔 해주는. 근데 다만 지금 김용호고 정진상한테 막혀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저는 만약에 상황이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김용과 정진상이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지만 설사 받았다 치더라도 김용과 정진상이 유동규처럼 이재명 모르게 받았다 치더라도 이재명 지금 대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도의적 책임 말고. 그게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나오는 말이 정치적 공동체란 말이에요. 경제적 공동체도 재미를 한번 봤죠. 최순실 박근혜 때 최순실이 돈을 받은 거는 박근혜와 정치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뇌물을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논리로 뇌물죄를 성공을 했어요. 꼬리를 시키는데. 그리고 근데 지금 정진상이라든지 김용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공동체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공동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람이 받은 거는 이 사람이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게 나오는데 결국은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40억 막 이러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데 현금도 추적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디에선가 돈이 나와야 돼요. 40억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새우깡 한 봉 사 먹었는데 내가 깜빡했네요. 이럴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은행에서 예. 찾을 때 나오잖아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나와요. 40억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40억이라는 돈이 나왔냐?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입증하기 곤란한 돈을 다 합쳐놓으니까 40억인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지금 40억, 428억 이런 게 나오는데 언론에서 정말 놀라운 게 남욱이 진술이 바뀌었다는 걸 찾아볼 수 있는 언론사가 거의 없어요. 갑자기 천화동인 1호의 지분이 누구한테 갔다는 게 남욱이 지금까지 해왔던 진술 태도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언론이 없고 남욱이 피의자 신분이고 피고인 신분이라는 걸 말하는 언론도 없습니다. 네. 자 봐봐요. 애초에 대장동 개발 사업 배당 수익 배분 현황을 한번 보세요. 화천대유는 김만배 거고요. 천화동인 1호도
1호가 화천 대유거니까 이것도 김만배 거인 거죠. 천화동인 2호는 김만배 부인 김모 씨, 청화동인 3호는 김만배 누나 김모 씨, 청화동인 4호는 남욱, 천화동인 5호는 정영학, 천화동인 6호는 조현성, 천화동인 7호는 배모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저번에 그 녹취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형이 말이야, 니들이 모르는 돈을 좀 많이 들어가. 라고 자기들끼리 공동 사업자들끼리 내가 돈 많이 썼다라고 하는 막 그걸 과시하는 그런 녹취록 같은 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천화동인 1호 1208억 중에 나머지 절반 요것이 유동규 거고 김용 거고 요거는 너무 맥락이 터무니없다는 거예요. 이재명 측근이란 이유를 들어서 저건 마치 이재명이 시킨 것처럼 그 뉘앙스를 갖고 있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전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 당시에 대장동 개발을 할 때 대장동 그 부동산 개발이 이득이 날지 손해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이미 이게 약정돼 있다고. 요거 그 금액으로 따지면은 유동까지 보여요. 정진상이나 김용한테 돌아가는 몫이 100, 한 3, 40억 돼요. 아니 그리고 저 표를 보면 집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만배 누나 왜 안 보이냐고. 만배 누나는 천화동인 아니 갑자기 이름도 생각나요. 3호 실제 지분권자인데 이 사람은 자기 지분의 상당 부분을 참 할 수 있는 그 돈을 아빠 집 사는 데 썼단 말이야. 왜 이런 거는 그거는 최측근이 아닌가 봐. 아빠는 최측근이 아닌가 봐. 그리고 저는 이번에 김만배 기자가 지난달에 모친상이 있었습니다. 10월에. 근데 여기에서 굉장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이전에 부친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고가 뜨고 했었는데 모친상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했는지 안 나오는 걸 봐서 물론 이게 구속 집행 정지를 하고 5일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그 사이에 아무도 안 만났을까요? 저는 거기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또 맞추고 굉장히 김만배를 설득하는 작업이 들어갔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김만배가 법조 기자 출신 때부터 이미 그 부산저축은행 때도 이야기를 보면은 자기가 다 너 가서 커피만 한 잔 마시고 오면 돼 라는 식까지 다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물론 그게 이제 블러핑일 수도 있지만 막 이렇게 보여줬단 말이에요. 본인의 자신감을. 그런데 김만배한테 네가 가지기로 한 거 이만큼 챙겨줄 테니까 따라올래 안 따라올래 라고 딜을 들어갔을 때 김만배가 그거를 완전히 거부할 수 있을 거라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김만배가 윤석열은 뭐 죽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형이 입만 열면 윤석열은 네. 죽어. 그런 보도까지 최근에 나왔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김만배의 연관성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다고.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김만배가 나와서 입장이 바뀔지 안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지금 대장동 4인방 결합과 분열 뭐 이 과정은 뭐 사실 볼 것도 없는데 뭐 도원 결의했다, 대박 설계했다, 뭐 4분 5일 됐다, 각자 도생한다 이런 부분인데 김만배가 입장이 바뀌면서 자기 스스로의 죄가 감경되는 쪽을 노릴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만배가 말이 안 맞아진 상황에서 이런 시나리오를 쓸 만큼 검찰로 의심되는 어떤 세력이 바보들은 아니거든요. 이 시나리오에서 김만배랑 이빨이 빠져버리면 안 되는 시나리오인데 이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 해봐요.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꾸 늘어지니까. 일단 끝나가던 재판이 장기화 조짐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김만배가 돌변한다고 해도 김용 정진상에서 막히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김용한테 정진상한테 돈을 줬다는 증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내놔야 돼요. 검찰이 뭐라 그랬죠? 재판에서 내놓겠다 이야기를 했어. 그렇지만 그렇게 간 게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김용과 그렇죠. 정진상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한테 갔다는 증거는 찾기는 더 힘들 거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남욱이 재판에서 막 전원 뭐뭐 하더라고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니까 재판장도 제지를 합니다. 확인이 필요하니까 막 쏟아내지 말라고 이렇게 제지를 하는 거고요. 어쨌건 유무죄를 떠나서 재판 장기화는 이재명 괴롭히기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재명 측 정진상 김용이 개입되지 않은 사건이었다면 이 사건 재판 사실상 내년 초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들어와가지고 이제 검찰이 이재명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죄가 있건 없건 이재명 대표한테는 굉장히 괴로운 상황이 오는 거죠, 일단은. 사실은 제가 한마디 덧붙이고 싶은 게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진짜 끝났어야 될 사건이에요. 이렇게 길게 갈 사건 아니었어요. 이게 이렇게 길어진 데는 사실은 이미 집권 당시부터 시나리오가 써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오래 갈 재판은 사실은 아니었다고 봐요. 재판 중간에 구속 기간이 끝나가지고 나와야 될 만큼 이게 긴 재판이었냐, 그럴 만큼 쟁점이 복잡한 재판이었냐,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렇게 갔다는 것도 사실은 이상한 거고, 왜 제가 주사위 이야기 했잖아요. 판사들이 주사위 던지고 나서 그 주사위에 영향을 받아서 판결을 내리더라고. 남욱이 진술을 하는 것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판사가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하건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건 없다고 생각하건 그 말을 듣는 순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는 이 사건과 이 내용은 연관이 없다라고 생각해야지만 그 말에 노출되고 판사도 업무 끝나고 집에 와서 신문 볼 거예요. 신문 보는데 갑자기 남욱이 이런 진술했대. 언론에서 다 줍니다. 판사도 거기에 영향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주사위에도 영향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을 노리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원래 그런 거죠. 이번에 정진상 구속영장 나온 게 그 이유잖아요. 검찰이 내건 이유가 너무 중죄야. 거기다가 집에 자주 안 들어가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다 같은 것들을 작게 섞어 넣어서 구속영장 해버리잖아요. 판사도 사람이니까. 자, 뭐 구속 적부심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남욱이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욱이 덜변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있어요. 유동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 말이 바뀌었다. 우리가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말이 바뀌었다. 물론 왜 바뀌었느냐? 이재명이 대통령 될 줄 알았다. 그때는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거다라고 명분을 만들긴 했습니다만 결국 유동규나 남욱이 말이 바뀜으로써 이득을 얻는 건 검찰과 유동규, 남욱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남욱에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저 말은 말이 안 돼요. 왜? 자기가 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어도 안 됩니다. 참.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김만배의 입에 달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김만배도 나와서 이제 나 이재명 측 예를 들어서 그 돈 유동규하고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준 거 맞아라고 하면 이제 언론들 난리 나겠지 이제. 그게 말하면 소위 좀 3인성어예요 지금. 그게 3인성어예요. 유동규, 남욱, 김만배, 대장동 일당이 이거 이재명한테 이재명 측에 준 거 맞아.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남욱이든 유동규든 김만배든 이재명한테 직접 갔다는 증거는 1도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만약에 있었으면, 그런 증거 있었으면요, 구속영장 청구는 바로 때렸겠지. 그렇죠. 이재명 의원님한테 했을 거예요. 지금 증거가 없는 거예요. 모든 면을 봤을 때 물적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냥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근데 이런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작위 증명이잖아요. 안 받아서 안 받았다고 해요. 근데 저쪽에서는 3인성으로 구체적 디테일을 만들어가고 있어. 언제 뭐 증거는 없어. 야, 이게 재판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거 법정주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저 사람이 확실한 범인이라는 생각이 들어도 증거 없으면 처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현대 사법의 기본적인 거. 한국은 지금 아직도 그렇게 3인성우가 통하는 나라가 돼버렸다는 사실이 생각이 나고요. 사적 지분 의혹과 사전 논의 주장 모두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이다.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증거가 하나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 대표 측은 엄청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증거가 나온다면. 저렇게 주장하는 사람 쪽 말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정말 전방위적으로 털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터무니없는 주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걸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남욱이 이 새끼는 약간 관종기도 있어요. 갯딸을 들먹이는 거 보니까. 아니 M1 갯딸을 왜 들먹이는 건데? 갯딸이 폭력적인 조직이나 성향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심지어 갯딸들은 남욱한테
남욱 갈 수 있다. 맞아. 그럴 사람들인데 무슨 맞아요. 개딸들이 칼 들고 쫓아오고 두렵대. 지금 굉장히 그 개딸 악마화에도 일조하면서 이건 역시 남욱은 그 구치소 안에 있으면서 교도소 안에 있으면서 개딸에 대한 존재와 이런 의미 파악을 어떻게 했을까도 아니, 그냥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관심이 필요한 그냥 관종, 어떤 존재라고 관종.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게 모든 게 다 진술이거든요. 모든 게 다 진술인데 결국은 돈을 쫓아가면 해결이 되는 일이에요. 돈을 쫓아가면 해결이 되는 일인데 아직까지 돈에 관련된 증거가 단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거고, 그리고 만약에 남욱이나 김만배나 유동규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고 입을 다문 거라면 얘네들한테서 나와야 될 정말 중요한 물적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뭐냐면 대선 기간 동안에 접촉한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대선 기간에 접촉한 증거가 나와야 되고, 자기네들이 진실을 말할 수 없었던 어떤 상황들,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 하는 그 상황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솔솔 풍기는 게 쓰레기라도 먹고 이번에 해라 또 뭐라 했더라? 아무튼 뭐 마치 무슨 압박을 받은 것 같은 뉘앙스를 주는 그런 것들이 또 일방 주장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돈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고, 100번 1000번 양보해서 현금이라서 추적이 불가능하고 입증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대선 전에 입을 맞춘 증거가 나와야 돼요. 이런 중요한 증거를 들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내가 이거 끝까지 입 다물고 있으면 나한테 뭐 해줄래? 이거라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거는 실체적 진실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리고 이렇게 큰 판에 민주당이 몰빵을 했다는 것도 웃겨요. 이재명한테 돈을 주려고 했으면 뭔가 다른, 지금 그 성남시 의회장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했을 텐데 지금 이재명한테만 주기로 했다. 나는 이재명이 될 거라고만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논리의 모순입니다. 나를 위해 이재명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그 이야기가 윤석열이 대선 당선되고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데 왜 바뀌냐고요. 그게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 검사들을 싹 갈아치인 이후에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당연히 윤석열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검사들이 투입되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얘네들이 입장이 바뀔 때 해당 변호사들이 전혀 안 들어간 상황에서 검사들만 조사하고 나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에서 저건 날조다, 말도 안 되는 수사다라고 주장을 해. 그런데 진짜로 제대로 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오잖아요. 이재명 대표 정치 생명 끝납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러니까 네. 말이라는 게 말이 움직일 때 있잖아요. 말이 바뀔 때, 유동규나 남욱처럼 말이 바뀔 때, 말이 바뀌는 것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 측은 일관되게 주장하잖아요. 저건 말도 안 되는 억지 수사, 우리는 결백하다 이야기하잖아요. 저게 만약에 나중에 진짜로 받은 게 있다면 저렇게 말이 나가는 게 아니고 빠져나갈 국리를 만들어 가면서 뭔가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 시도가 전혀 없잖아요, 아. 지금. 얘네들은 빠져나갈 국리를 만드는 게 보이잖아요. 시장실, 측근, 측, 누구를 구체적으로 지명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법률 용어가 있어요. 그게 갑자기 오래되세요. 진실의 폭로, 무지의 폭로로 구별을 해요.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말을 할 때마다 막 갑자기 디테일이 생기고, 말을 하는데 디테일은 살아있는데 이상하게 대상은 두리뭉실해. 이거를 무지의 폭로라고 해요. 그리고 진실의 폭로는 진술이 일관적인 건 물론이고 디테일은 점점 시간이 지나서 무뎌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달리. 왜냐하면 인간의 기억이라는 게 그 구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이런 전문 용어를 모르더라도 이야기를 해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증거가 없네? 혹은 이 사람이 구체적 대상을 가르치지 않네? 하는 걸로 대충 알잖아요. 이걸 모르는 거는 기레기하고 검사충밖에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말이에요. 사건이나 일상생활의 보통 사인 간의 관계도 똑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기본적인 논리관계, 인과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어떤 행위가 돌변을 했을 때는 그렇게 입장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자들의 이익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익이 더 크지. 자기네들의 죄가 훨씬 줄어들고 감옥살이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남욱이 그 이야기 대래 찔린 거예요. 당신들이 이 징역살이를 그러면 내가 죄 지은 만큼만 대가를 받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요. 이 관점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어쨌건 참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역사는 정반합의 산물이라니까요. 이런 수사를 했는데 결국 법원에 가서 이재명 무죄 나오면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낙연이 완벽하게 앞서고 있던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가 무죄가 나면서 법원에서 대법원 무죄가 나면서 점프를 하기 시작했고 이낙연의 말실수로 결국에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누가 봐도 윤석열의 사람 불공정합니다. 수사 자기 측근들 투입해가지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하는 그 팀이 민주당 수사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 측근들만 모아다가 수사를 하면 사람들이 재판 수사 결과가 나오면 야 윤석열 대단히 공정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수사를 하게 만들려면 최소한 자기 측근들 투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50억 클럽 어디 갔어? 그리고 그 검사들이 김만배 누나가 사준 윤기중 집은 왜 윤석열 아버지 집은 왜 압색하네? 김건희 수사는 왜 안 하냐고.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을 왜 수사 안 하냐고. 국민들 다 알고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지금 한 2개월 가까이 민주당 지지율이 50% 육박하잖아요. 국민들은 안 속습니다 이제. 내가 이 새끼를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호수 맞고 컸는데 아빠 집 사주면 좋아라 할 것 같냐 이 새끼야? 비슷한데 비슷하지가 않아. 희한하네요. 말의 내용을 들어주십시오. 성대모사 시도를 즉각 멈추십시오. 이게 내용이 안 들어오고 사과하겠습니다. 목소리만 들어와. 내용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비슷한 거 안 한가만 들어와. 사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 의제로 한번 갈게요.